도서관 열람실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어. 나는 책상 앞에서 동시 통역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 너는 붙을 거야.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첫 번째 시험날 시험장을 나오면서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역시나 떨어졌어. 두 번째 시험은 더 열심히 했는데도 또 떨어졌지.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머리를 벽에 찍기 시작했어. 쿵, 쿵, 쿵. 방바닥에 엎드려 구르고 울고 창피했어 너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모두가 기대했는데. 그게 내 첫 번째 실패였어. 신촌거리가 활기찼어. 대학생들이 오가고 영어 학원 간판이 불을 밝혔지. 나는 작은 영어 학원을 차렸어. 일본에는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학원이 있던데 선진 시스템을 배워서 한국에 적용하고 싶었어. 처음 1년 반은 정말 힘들었어. 거리에서 전단지도 돌리고 새벽까지 학원에 불이 켜져 있었지.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강의 들어봤어? 노래하면서 가르쳐. 춤도 추고 완전 재밌대. 입소문이 났어. 첫 달에 140명, 그리고 1년 반 만에 1,300명. 그때 기준으로 한 달 순수익이 3천만 원. 아직도 어렸던 난 그게 영원할 거라 믿었지.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전부 투자했어. 1층에서 2층, 그리고 3층으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 1997년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 IMF 구제금융 신청. 처음엔 몰랐어. 그 심각성을. 곧 지나가겠지 하고 넘겼는데 학생 수가 줄기 시작했어. 1명, 2명, 10명. 나중에는 절반으로 줄었어. 월세는 올라갔고 직원 월급은 밀리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 조금만 버티면 돼. 30살 경제관념 없이 버티다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밤에는 잠이 안 왔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였어. 회사는 망해가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거든. EBS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카메라 앞에 섰어. 나는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영어를 가르쳤지. 반응은 뜨거웠어. 근데 웃을 수가 없었어. 유명해지는 동안에도 빚은 계속 늘어났거든. 투자자들이 찾아왔어. 이렇게 유명한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자를 받았어. 사업으로 진 빚은 사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홈쇼핑 사업을 시작했어. 영어 테이프, CD 많이 팔렸는데 남는 건 없었어. 빚은 계속 불어났지. 빚을 갚기 위해서 아예 몸을 갈아 넣었어. KTX에서 살다시피 했지. 새벽 기차 안 차로 이동할 때는 조수석에서 일을 했어. 아침엔 광주, 점심엔 부산, 저녁엔 경주.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지. 나중에 그렇게 했던 강연들을 세어보니 4,000번 정도 되더라. 2012년쯤
수업 시작 전에 휴대폰이 울렸어. 간호사였어.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악성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 수업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마치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던 복도와 코를 찌르던 소독약 냄새. 대장암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 일하다가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던 내가 결국 죽을 병인 암에 걸린 거야. 수술 예정 4시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휴대폰에 울렸어. 추천서 좀 써주세요. 제가 4시간 뒤에 수술하거든요. 수술 끝나고 나서 써드릴게요.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병원에서 각서까지 쓰게 하는 위험한 수술이었지.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해주기 싫다는 거냐며 화를 냈어. 나도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지. 수술 후 그 사람과는 절교했어. 이 일을 계기로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 명확해졌어. 이전에는 혹시 몰라서 선배, 동창회, 명함 관리 이런 것들로 노이즈가 가득한 삶을 살았었는데 큰 병에 걸리면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돼. 그래서 그 혹시 몰라서 해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삶이 깔끔해졌어. 그 경험 이후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제는 내가 원해야 가고 원하는 사람과 즐거울 때만 밥을 먹고 만나. 암을 이기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 사업을 시작했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3달째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 너무 심하고 오래 가서 이건 감기가 아니라고 느꼈지. 병원에 가니 의사가 CT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 폐섬유증입니다. 그게 뭔가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현재 불치병입니다. 치료법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환자는 2달 만에. 말을 잇지 못했어. 요즘은 공기가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 양평에서 하루를 시작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다 냄새가 내 온몸으로 빠져들어가서 마치 내 병이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지. 유기농 식자재로만 식사하고 연기는 피하고 항상 산에서 운동을 하며 철저히 관리하니 요즘은 기침도 안 하고 많이 좋아졌어. 요즘은 그냥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화나거나 불만스러울 때는 예전에 숨을 잘 못 쉬었을 때를 생각해. 사람들은 이 느낌은 모를 거야. 숨쉬기가 힘들어 봐야 다른 것들이 그저 배부른 소리임을 깨닫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시련들을 견딜 수 있었는지였어. 그때부터 생각했어. 어떻게 나는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왜 그런 시련들을 겪게 됐는지부터 생각하게 되더라. 한국은 잘하는 것도 많고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며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등급화하고 점수화하는 카스트 제도에 세뇌된 삶을 살고 있어. 노래 부르기가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점수를 매기고 98점은 환호하고 50점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 예지. 이 등급화 문화는 사람들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과 타인의 자산을 비교해. 사람들은 건강, 돈, 관계, 외모,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만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자기 소설에 불과해.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스스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쓰고 있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생각하는데 남이 욕은 아무리 길게 해도 3분 이상 안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 남의 생각을 두려워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진짜 아파보면 남의 시선이나 평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나도 한때 그런 성공 기준에 세뇌당해서 죽을 뻔한 순간이 2번이나 있었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스치는 건 1등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던 순간이 아니라 와이프와 TV를 보던 순간이나 어릴 때 햇빛 비치는 따뜻한 이불 위에 누워있던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이었어. 그럼 내가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선 인생은 당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깨달은 게 컸던 것 같아.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날씨.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당하는 일의 연속이야.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운명은 인생이 당하는 것의 연속임을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의미야. 병원에서 대장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어. 난 머리가 하얗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아내 또한 그랬지. 그러다 진료비를 내고 돌아서려는데 아내가 저기 현금 영수증 되나요? 라고 물었지. 난 아내의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아내를 존경하게 되었지. 아무리 큰일이라도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니 지금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라는 태도. 마음이 아픈 것과 발이 아픈 것은 별개니까.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2번째로 나는 바로 게임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극복했던 것 같아. 게임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 명확한 목표, 치열한 경쟁, 확실한 보상. 입시, 취직, 승진, 사업. 전부 게임이야. 사람들은 이 게임에 함몰되어서 나오지 못해. 게임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 나도 그랬어. 죽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밤에 아파트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 섬뜩했어. 해가 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딸들이 있었지.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어떤 상태로 들어와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당신이 실패한 것은 게임일 뿐이야. 그 말을 들을 때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 어떤 박사가 말했어. 나를 무조건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산다고. 이 공간에는 명확한 목표도, 치열한 경쟁도, 명확한 보상도 없어. 그저 쉬는 곳, 평화로운 곳이야. 게임은 삶의 양념이야.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근데 게임 안에 함몰되어 나오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돼. 게임은 게임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라고 구분해. 나는 지금도 시시각각 게임과 밖을 오가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가 게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를 게임 밖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불러낼 수 있는 친구를 만들기를 바래. 지금 여기 양양에는 해가 지고 있어. 동해 바다가 붉게 물들었지. 나는 의자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어. 파도 소리가 들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 천천히. 나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병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정점이야.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99% 절망 속에서 1%의 희망을 찾아.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어. 게임은 게임이고 인생은 인생이야. 나는 오늘도 게임 밖으로 나왔어. 숨을 고르고 바다를 바라봐. 그리고 다시 들어가.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 밖에 나를 기다리는 공간과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구의 평가도 숫자도 없는 진짜 내 자리. 그걸 알고부터 세상이 덜 무서워졌어.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금세 또 사라져. 그리고 다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지. 삶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